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3부 이해받지 못한 말들. 챕터 8. 사비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프란츠가 그녀 사생활에 문을 깨고 무단 침입한 것과 같았다. 그리고 마리클로드, 마리안, 화가알랑 여전히 손가락을 세우고 있는 조합가. 그녀가 제네바에서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의 머리가 문틈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본의 아니게 그녀에게 철저히 무관심한 한 여자의 라이벌이 될 참이었다. 프란츠는 이혼을 할 것이고 그녀가 커다란 부부 침대에서 그의 옆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가까이에서나 멀리에서나 모든 사람이 바라볼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해야만 할 것이다. 사비나가 되는 대신 억지로 사비나 역을 연기해야만 하고 그 연기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변한 사랑은 무게를 더할 것이고 짐으로 변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허리가 휘었다. 그들은 로마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포도주를 마셨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정말 내게 화난 게 아니지? 하고 프란츠가 물었다. 그는 불쾌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아직도 혼란하여 이 상을 즐거워해야 할지 아닐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암스테르담 침대 열차에서의 그들의 해우를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의 발밑에 엎드려 곁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결코 자기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배신에서 배신으로 이어지는 이 위험한 여행을 영원히 끝장내고 싶었다.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시의 욕망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렬하게 머릿속에 그려보고 다시 불러일으켜 거기에 의지해보려고 했었다. 헛수고였다. 불편한 마음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저녁나절에 활기를 띤 호텔을 바라보았다. 그들 주위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악쓰고 몸짓을 크게 하는 바람에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어가면서도 그들 자신의 침묵을 듣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다음 사비나는 욕실에서 오랫동안 화장을 했고 프란츠는 커다란 부부용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그녀를 기다렸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그만 램프가 켜져 있었다. 욕실을 나오며 그녀가 램프를 껐다. 처음이었다. 프란츠는 이런 행동에 주의를 했어야 했다. 그는 거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불빛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는 정사 중에 눈을 감았다. 사비나는 램프를 끈 것은 바로 그의 감은 눈 때문이다. 그는 단 1초라도 감은 눈을 보고 싶지 않았다. 속담에도 있듯이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녀가 보기에 눈을 감은 채 그녀 위에서 버둥거리는 프란츠의 육체란 영혼이 빠진 육체였다. 그는 채 눈을 뜨지 못한 작은 짐승 같았고 목이 말라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근육이 멋진 프란츠는 그녀의 젖을과는 커다란 강아지 같은 체위를 취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었다. 그는 마치 젖을 먹은 것처럼 그녀의 젖꼭지 중 하나를 물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츠의 하반신은 남자이지만 하반신은 젖을 먹는 신생아 같았다. 신생아와 동침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거의 혐오스러움을 느꼈다. 그렇다. 그녀는 그녀의 몸 위에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암캐가 새끼 강아지에게 하듯 그에게 젖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두 번 다시 돌이키지 못할 마지막이다. 물론 그녀의 결심은 부당함이 극치이며 프란츠는 그녀가 사귀었던 모든 남자 중에 가장 훌륭했고 지적이며 그녀의 그림을 이해했고 선하고 정직하고 미남임을 그녀도 알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녀는 그 지성, 그 선의를 훼손하고 그 멍청한 위력에 폭력을 가하고 싶었다. 그날 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흥분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동시에 이미 그곳에서 먼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또다시 멀리서 배반의 황금 나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이 부름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 앞에 아직도 광활한 자유의 공간이 열려있으며 그 공간의 넓이가 그녀를 흥분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프란츠를 미친 듯 거칠게 사랑했다.
프란치는 그녀의 몸 위에서 흐느꼈고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확신했다. 식사 시간 내내 사비나는 침묵을 지켰고 프란치의 결심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지금 그녀는 대답한 것이다. 그는 그녀의 희열, 정열, 공감,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녀의 욕구를 그에게 표시한 것이다. 그는 멋진 공터, 아내도 아이도 없고 가정도 없는 공터, 헤라클레스의 빗자루가 쓸고 지나간 멋진 공터, 장차 사랑으로 채워야 할 멋진 공터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 같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탄 자세로 두 사람 모두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이 원하는 먼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을 구원하는 배신에 조치했다. 프란츠는 사비나를 타며 그의 부인을 배신했고 사비나는 프란츠를 타고 프란츠를 배신했다. 사비나는 프란츠를 타고 프란츠를 배신했다. 챕터 9. 20년 동안 그는 그의 부인에게서 어머니 보호해주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아왔다. 이런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 너무 깊게 각인되어 하루아침에 떨쳐버릴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후회했다. 그가 떠난 뒤 그녀의 감정이 필경 폭발했을 테고 그는 슬픔에 가득 찬 그녀의 모습을 볼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열쇠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귀를 세웠다. 그렇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그는 평소 하던 대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그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눈을 치켜떴다. 이리로 돌아온 거야? 그는 진심으로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날 돌아 어디에 가라고?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두자. 당신이 당장 그녀의 집으로 이사간다 해도 나는 불편한 게 없어. 그가 떠나던 날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만 해도 그에겐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그는 돌아와서 가능한 한 그녀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아주 우호적으로 그녀와 대화를 하려고 했다. 그녀가 냉정하고 집요하게 떠나라고 고집 부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러한 태도에 오히려 그는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또한 그는 실망했다. 일생 동안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꺼렸고 바로 그 때문에 기꺼이 멍청한 일부일처제를 감수했던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배려가 철저히 무용했으며 이런 오해 때문에 다른 여자들을 멀리했다는 것을 깨닫다니. 오후 강의가 끝나자 그는 학교에서 곧장 사비나 집으로 갔다. 그는 그 집에서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해볼 참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집 앞 카페로 가서 건물 입구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다렸다. 시간은 흘렀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일생 동안 마리클로드와 같은 침대에서 잤다. 지금 집에 돌아간다면 예전처럼 그녀 곁에 몸을 눕혀야만 할까? 물론 옆방 소파에 잠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소 지나치게 거만한 행동은 아닐까? 그녀가 그것을 적대감의 표현으로 보지는 않을까? 그는 아내의 친구로 남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 곁에 자라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다. 벌써부터 냉소적인 질문이 그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뭐라고? 그는 사비나의 침대를 더 좋아하지 않았던가? 그는 호텔방을 잡았다. 다음 날 그는 하루 종일 사비나의 집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댔다. 여전히 헛수고였다. 셋째 날 그는 여자 수의를 찾아갔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틀리에를 세주었던 집주인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사비나가 계약서에 쓰인 대로 석 달치 집세를 계산하고 사흘 전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사비나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어느 날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고 작업복 차림 세 남자가 가구와 그림을 옮겨 집 앞에 세워둔 커다란 화물 트럭에 싣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구를 어디로 운반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지폐 몇 장을 그들에게 찔러 넣어주려다가 갑자기 온몸에서 맥이 빠졌다. 슬픔에 겨워 그의 몸이 완전히 굳은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자신에게 해명할 수 없었으나
사비나를 사귀었던 때로부터 바로 이 순간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당연히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다. 프란치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오래된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옷 몇 벌 갖고 필요한 책을 가지러 가기 위해 딸과 아내와 마주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시간을 골라 그의 옛집에 들렀다. 그는 마리클로드에게 소용이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어느 날 그는 차츰 유리창 너머로 부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두 부인과 함께 있었고 과장된 표정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주름살이 깊게 패인 그녀 얼굴에 생생한 활기가 감돌았다. 부인네들은 그녀 말을 들으며 연신 웃어댔다. 프란치는 그녀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사비나와 함께 살리라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사비나가 제네바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그녀도 알 것이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였다. 부인의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성 바오르 성당에 종소리가 들리는 새 거처로 돌아갔다. 그는 가구점에서 테이블 하나를 배달해 주었다. 그는 마리클로드와 그녀 친구들을 잊었다. 그리고 잠시 사비나조차도 잊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직접 책상을 골랐다는 사실이 흡족했다. 20년 동안 그는 자기가 고르지 않은 가구에 둘러싸여 살았다. 마리클로드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독립적 인간이 된 것이다. 다음 날에는 가구점 직원이 오기로 했다. 그는 그에게 책꽂이를 주문할 예정이다. 그는 몇 주 동안이나 책꽂이의 형태, 크기, 위치 등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 순간 그는 불현듯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사비나라는 육체의 존재가 그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덜 중요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의 삶에 각인해 놓았던 황금빛 흔적, 마술의 흔적이었다. 그 누구도 그로부터 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도 전에 일찌감치 그의 손에 헤라클레스의 빗자루를 쥐어주었으며 그는 그가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그의 삶으로부터 쓸어내 버렸다. 그의 자유와 새로운 삶이 부여한 이 예기치 못한 행복, 이 편안함, 이 희열,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남겨준 선물이었다. 하긴 그는 항상 현실보다 비현실을 선호했던 터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탁 뒤보다는 데모데야 이미 내가 말했듯 그것은 하나의 광경,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이다.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했던 것처럼. 그녀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의 사랑을 위해 매번 가슴 조이던 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신으로 변모한 사비나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 그녀는 혼자 사는 남자의 자유를 불쑥 선물하면서 그에게 매력의 후광을 씌워주었다. 그는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변했다. 그의 여학생 중 하나가 그에게 반해버렸다. 이렇듯 믿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무대의 장치가 갑작스레 바뀌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녀와 딸과 부인을 데리고 커다란 부르주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 옛 도시의 스튜디오에서 살고 그의 어린 여자친구는 거의 매일 밤을 그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여기저기 호텔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기 아파트에서 자기 침대 위에서 그의 책과 머리맡 탁자에 놓인 자기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밉상도 곱상도 아니었지만 그보다 얼마나 어린지. 그리고 얼마 전 프란츠가 사비나를 숭배했던 것처럼 그녀는 프란츠를 숭배했다.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사비나를 안경잡이 여학생으로 대체한 것을 미세한 조락의 징후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기꺼이 맞이하기 위해 배려했다. 마리아는 딸이 아니라 또 다른 마리클로드로 행동했었기에 그가 그의 딸에게 결코 만끽하지 못했던 부성애를 그녀에게서 느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부인을 찾아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리클로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혼한다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당신은 아무것도 잃을 거 없어. 당신에게 다 주겠어. 내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해? 사랑이라고? 하며 프란츠가 놀랐다. 마리클로드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전투야. 나는 오랫동안 싸울 거야. 끝까지. 사랑이 전투라고? 나에겐 싸울 마음이라곤 털끝만치도 없어. 프란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챕터 10. 제네바에서 4년을 지낸 후 사비나는 파리에서 살았으며 여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해도 그는 딱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한 인생의 드라마에서 항상 무거운 우유를 표현될 수 있다. 한 인생의 드라마는 항상 무거움의 은유로 표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 어깨에 짐이 얹혔다고 말한다. 이 짐을 지고 견디거나 또는 견디지 못하고 이것과 더불어 싸우다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런데 사비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녀는 한 남자로부터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떠났다. 그 남자가 그녀를 따라왔던가? 그가 복수를 꾀했던가? 아니다. 그녀의 드라마는 무거움의 드라마가 아니라 가벼움의 드라마였다.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다. 지금까지는 배반의 순간들이 그녀를 들뜨게 했고 그녀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 끝에는 여전히 다른 배반의 모험이 펼쳐지는 즐거움을 그녀의 가슴에 가득 채워주곤 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모, 남편, 사랑, 조국까지 배반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부모도 남편도 사랑도 조국도 없을 때 배반할 만한 그 무엇이 남아있을까? 사비나는 그녀를 둘러싼 공허를 느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허가 그녀가 버린 모든 배신의 목표였다며? 물론 지금까지 그녀에게 이런 의식은 없었고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항상 베일에 가린 법이다. 결혼을 원하는 처녀는 자기도 전혀 모르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다. 명예를 추구하는 청년은 명예가 무엇인지 결코 모른다. 우리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철저한 미지의 그 무엇이다. 사비나 역시 배신의 욕망 뒤에 숨어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것이 목표일까? 제네바를 떠나온 이래 그녀는 이 목표에 부쩍 가까워졌다. 그녀가 보헤미아로부터 온 편지를 받은 것은 파리에서 온 지 3년이 지난 뒤였다. 토마시의 아들로부터 온 편지 한 통. 그의 아들은 사비나에 대한 말을 듣고 그녀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주소를 구해서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편지에 따르면 그들은 죽기 전 몇 해 동안 토마시가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어느 마을에서 살았다. 그들은 자주 인근 마을로 가서 항상 조그만 호텔에서 밤을 보내곤 했다. 언덕을 타고 넘는 도로에는 꾸불꾸불한 구간이 많았는데 트럭이 그만 계곡 아래로 떨어졌던 것이다.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했을 때 시체는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아주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녀를 과거와 연결해 주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다. 그는 오랜 습관에 따라 공동묘지를 산책하며 마음을 진정해 보려고 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몽파르나스 묘지였다. 무덤 곁에는 가냘픈 석재 집과 축소판 에베당이 있었다. 사비나는 죽은 자들이 무슨 이유로 그들 위에 궁전을 모방한 저런 집들을 갖고 싶어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묘지는 돌로 된 허영 그 자체였다. 묘지의 주민들은 죽은 후에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살아있을 적보다 더 호들갑을 떠난 것이다. 그들은 돌 위에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했다. 거기에 누워있는 자들은 아버지, 형제, 아들 혹은 할머니가 아니라 유명인사, 행정관료, 지위와 명예를 누린 자들이었다. 심지어 우체국 직원조차도 자신의 직급, 계급, 사회적 지위, 자신의 존엄성을 만인이 우러러보도록 가시했다. 묘지의 오솔길을 걷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장례식이 눈에 띄었다.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품 안 가득히 꽃을 안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그는 사비나에게도 하나를 내밀었다. 그녀는 장례 행렬에 끼어들었다. 묘비석 사이에 깊게 팬 구덩이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묘지 장식물을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내려다보았다. 구덩이는 아주 깊었다. 그녀는 꽃을 던졌다. 꽃은 작은 나선을 그리다가 관에 부딪혔다. 보헤미아에는 이처럼 깊은 무덤이 없다. 그녀의 시선이 구덩이 곁 한 구석에 기다리고 있는 바위에 멈췄다. 이 돌은 그녀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 바위에 대해 생각했다. 무슨 이유로 그 바위가 그토록 두려웠던가. 그녀는 이렇게 답을 내렸다. 무덤이 이 바위로 폐쇄된다면 죽은 자는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어찌되었건 무덤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진흙 밑에서 미치거나 바위 아래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아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다. 무덤을 바위로 덮는 것은 죽은 자로 되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거운 돌이 거기 그대로 있어 라고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비나는 그녀 아버지의 무덤을 떠올렸다. 관 위에는 진흙이 있고 진흙 위에 꽃이 자라며 단풍나무 한 그루가 관 쪽으로 뿌리를 뻗어서 시체가 그 뿌리와 꽃을 통해 무덤에서 뻗어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석판으로 덮였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에게 말을 걸거나 그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를 나뭇잎 사이로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테레자와 토마시가 누워있는 묘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가끔 테레자와 토마시가 누워있는 묘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가끔 이웃 마을에 가서 호텔에 묵었다. 현지의 이 대목이 그녀에겐 충격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행복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마치 그녀 그림의 한 점처럼 토마시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마치 정경에 섰던 화가가 그린 가짜 무대장치처럼 돈 후안의 모습이었다. 무대장치 틈 사이로 트리스탄이 보였다. 그는 돈 후안이 아니라 트리스탄으로 죽은 것이다. 사비나의 부모는 같은 주에 세상을 떠났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같은 순간에 죽었다. 갑자기 그녀는 프란츠와 함께 있고 싶어졌다. 그녀가 프란츠에게 묘지에서 산책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몸서리치며 묘지의 뼈와 돌조각의 하치장에 비교했더랬다. 그날 그들 사이에 모리해의 심연이 깊게 패했다. 오늘에 와서야 몽파르나스 묘지에서 그녀는 그의 말뜻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에게 참을성이 없었던 것을 후회했다. 함께 더 오래 있었더라면 그들은 조금씩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의 어휘는 너무도 수줍은 연인들처럼 천천히 수줍게 가까워지고 두 사람 각각의 음악도 상대편의 음악 속에 녹아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그렇다. 이제 너무 늦었고 사비나는 자신이 파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멀리 떠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으면 그녀는 바위 아래에 갇힐 것이며 멈출 줄 모르는 여자에게 이제 팀버칠 도중에 영원히 멈추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Chapter 11. 프란츠와 마리 클로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또한 커다란 안경을 낀 여학생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다만 사비나와의 이야기만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프란츠는 마리 클로드가 그녀 친구들에게 사비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프란츠의 착각이었다. 사비나는 아름다웠고 마리 클로드는 자신과 그녀의 얼굴이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부인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그는 그림이나 데생, 심지어 그녀의 증명사진조차 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의 삶으로부터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그녀와 함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지만 삶의 손에 잡히는 증거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즐거움이란 젊은 애인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뿐이었다. 젊은 애인과 단둘이 방에 있을 때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에게 취조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해? 프란츠는 천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가 어떤 대답을 할 건 간에 상관없이 그는 영락없이 사비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 젊은 여학생은 그의 첫 번째 독자였고 그는 그와 토론을 하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비나가 이 논문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했다. 그는 하는 모든 일은 사비나를 위해 그녀를 기쁘게 해주는 시기였다. 이것은 그녀의 안경잡이 여학생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아주 순결한 배신이었으며 프란츠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가 사비나에게 바치는 숭배는 사랑이라기보단 종교에 가까웠다. 더구나 이 종교의 교리에 따르자면 그의 젊은 애인은 사비나가 보낸 셈이다. 따라서 지상의 사랑과 초지상의 사랑은 완벽하게 일치하며 초지상의 사랑이 필연적으로 불가해하며 불가치한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반면 이해받지 못한 어휘, 그 긴 오해와 목록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의 지상의 사랑은 진정한 이해 위에 성립된 것이다. 여학생은 사비나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그녀 삶의 앞부는 이제 겨우 윤곽이 잡혔을 정도라 프란츠에게서 빌려온 모티브를 감지덕지하며 자기 악보에 삽입했다. 프란츠는 대장정 역시 그녀의 신앙 항목에 속했다. 프란츠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음악은 디오니소스의 도치였다. 그들은 자주 춤을 추러 갔다. 그들은 진리 속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하는 어떤 것도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친구, 직장 동료, 학생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동행이 되어 그들과 함께 서슴지 않고 식탁에 앉아 마시고 떠들었다. 그들은 자주 알프스로 산행을 떠났다. 프란츠가 허리를 굽히면 젊은 여자는 그의 등에 엎였고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준 긴 독일어 시를 큰 소리로 외치며 초원을 가로질러 내달렸다. 어린 애선을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의 목에 매달려 그의 정강이 어깨 가슴팍을 보며 감탄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유일한 것은 프란츠가 러시아의 탄압을 받았던 모든 나라에 대해 품은 이상한 동정심이었다. 소련 침공 1주년이 되던 날 제네바의 체코인 모임은 기념행사를 가졌다. 홀은 거의 비어 있었다. 연사의 회색 머리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받은 듯했다. 그는 긴 연설문을 낭독했고 급기야 그것을 들으러 이곳까지 온 소수의 열성 분자들을 졸리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가 구사하는 불어는 완벽했으나 억양이 끔찍했다. 이 땅은 강조할 대목이 있을 때 그는 홀 안에 앉아 있는 청중을 위협하려는 듯 검지를 치켜 세웠다. 안경잡이 여학생은 프란츠 곁에 앉아 하품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회색머리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그는 경이로운 검지를 치켜 세운 이 남자의 모습이 정겹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는 그와 그의 여신 사이 소통을 유지해주는 천사요 밀사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을 감고 꿈을 꿨다. 그는 유럽의 15호텔과 미국의 한 호텔에서 사비나의 몸 위에서 눈을 감았듯이 눈을 꼭 감았다.